절대 안 떠날 겁니다. 차라리 귀화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철수 명령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남겠다는 미군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한국이 당황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국에 남겠다는 미군들을 통제하기 바빴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길래 그들은 철저히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펜타곤 지하 3층 동아시아 분석실에서 중국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22년간 해온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런데 갑자기 긴급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윌슨 박사님, 지금 즉시 상황실로 와주십시오. 한국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나? 아니면 중국이 뭔가 도발을 했나? 하지만 한국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침착하신 국방장관님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합참의장도 계속 서류를 들춰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CNN이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통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 귀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미국은 70년간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전략적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왔어요. 연간 3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미군 기지를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2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22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게 이런 최후 통첩을 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국방장관은 이건 동맹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분노했고 합참의장은 한국이 미쳤나라는 반응을 보였죠.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CIA 국장이 급히 추가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협상 여지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5년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가 떠올랐거든요. 제목이 한국의 전략적 의존성과 미래 전망이었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구조적 의존 관계에 있다. 그 보고서는 지금도 펜타곤과 국무부에서 한국 정책의 기본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신있게 단언했던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어 능력은 북한 위협에도 불충분하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 분석과 정반대였어요. 한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경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적 방어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아이언실드 통합 방어망이 가동 중이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언실드라는 건 처음 듣는 용어였거든요. 제가 한국 군사력을 담당하는 분석관인데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뭔가 심각하게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무장관이 급히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확정된 입장이며 재고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보고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 자신만만했던 결론들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표지를 보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니 5년 전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첫 페이지부터 단정적인 문장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의 군사적 자립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경제 구조상 미국과의 분리는 자살행위와 같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보호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읽어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 부분이 가장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의존 국가다. 이러한 관계는 향후 최소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이라고 단언했던 제가 정말 우스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보고서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펜타곤 내부 검색을 해보니 제 보고서가 인용된 문서들이 수십 개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작성된 한반도 정세 분석에서도 윌슨 박사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제 결론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국무부 정책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그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20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근무했던 때 말이에요. 당시 저는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분석관으로 2년간 일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용산 기지 근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실험실이 많더군요. 한국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젊은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그때 실험실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연구원들이 몰입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열정적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든 주역들이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또 다른 기억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는데 한국 장교 하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적 발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장교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진심이었어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20대의 저는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아니, 읽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봤거든요. 한국을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거죠. 그런 편견이 5년 전 그 자신만만한 보고서로 이어진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본 것들을 무시하고 데이터와 이론에만 의존해서 분석했던 거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보니 오늘 하루 종일 한국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충격적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CNN은 70년 동맹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대부분 제 보고서와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이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전문가들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한국의 경제가 미국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모르는 게 아니다. 곧 현실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방어력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결국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죠. 모든 분석이 제 5년 전 보고서와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쓰던 중에 워싱턴의 대응이 시작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전통적인 압박 카드들이 하나씩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군사적 시위였습니다. 오후 2시쯤 합참의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태평양 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심으로 한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긴급 전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실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들로 구성된 함대가 부산 앞바다로 향한다는 소식이었죠. 동시에 괌 기지에서는 B-52 전략 폭격기 6대가 출격 준비에 들어갔어요. 한반도 상공 위협 비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오키나와의 F-22 전투기들도 한반도 주변으로 전진 배치되었고요. 저는 처음에 이런 대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항상 효과가 있었거든요.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2017년 사드 배치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군사적 시위를 보여주면 한국이 현실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게
워싱턴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죠. 한국의 안보가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이 직면할 안보 공백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압박도 병행되었어요. 재무부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상무부는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거론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죠.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거든요.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기 시작한 거죠. CNBC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라는 특집을 방송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구나. 한국이 곧 현실을 깨닫고 굴복할 거야. 제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강경한 메시지를 올렸어요. 한국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고 있다. 70년간 보호해준 나라가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굴고 있다.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언론들도 대부분 정부 입장을 지지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맹국의 배신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폭스뉴스는 더 과격했죠. 한국이 중국의 사주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어요. 의회의 반응도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민주당도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죠. 하원 외교위원회는 긴급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한 패턴이었거든요. 이런 압박이 며칠만 지속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어요.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습니다. 한 주만 지나면 한국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힐 것이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지 않나. 동료 분석관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했거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한국 국방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위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85%가 넘는 국민이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반미 시위도 전국적으로 벌어졌죠. 서울 광화문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자주독립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부산에서는 미군 기지 앞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이런 반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압박할 때는 한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결속력이 강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번에는 패턴이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곧 현실을 깨달을 거야.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되면 버틸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은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우리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천궁-3 방공미사일 시스템과 LSAM 장거리 방공체계를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현무 6미사일 부대가 실제로 발사 준비 자세를 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미사일 발사대들이 전개되어 있더군요. 사거리가 2000km가 넘는 미사일이라 괌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게 우리 분석이었어요. 설마 진짜일까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즉각 대응했어요. KSS-3 잠수함 3척이 동해로 긴급 출항했고 이지스함들이 서해와 남해에 배치되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우리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B-52 폭격기들이 한국 영공에 접근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서 영공 침범 시 즉시 요격하겠다고 경고한 거예요. 우리 조종사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공군이 보여준 대응 능력이었어요. KF-21 전투기들이 우리 B-51을 완전히 포위하며 에스코트했는데 그 비행 실력이 상당했거든요. 예전에 본 한국 공군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펜타곤 상황실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한국이 대화를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맞대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국이 정말로 무력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미국이 경제 제재에 나선다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공급 조절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미국 IT 기업들의 80% 이상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즉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 위협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부품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디트로이트가 발칵 뒤집혔어요. 포드와 GM의 생산 라인이 실제로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세 번째는 조선업계의 대응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미국향 선박 수주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같은 핵심 선박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미국의 에너지 운송과 물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어요. 월스트리트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강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800포인트 이상 폭락했어요. 특히 기술주와 자동차주의 하락폭이 컸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5년 전 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20대 시절 한국에서 봤던 그 눈빛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던 젊은 과학자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그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한국 언론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압박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논조였거든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할 때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미국에게 당당하게 맞서는구나라는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겠다. 우리도 강한 나라다라는 자부심이 넘쳐났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예상 밖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워싱턴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회가 먼저 갈라졌거든요. 공화당 강경파는 한국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장했지만 온건파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일부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는 완전한 설전장이 되었어요.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70년간 피로 맺어진 동맹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나? 반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은 정반대 논리를 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얻은 이익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정부 입장을 지지했는데 한국의 강력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의 경제 보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분석 기사가 나온 거죠. 미국 경제도 한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CNN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한국의 기술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특히 방산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 보고서는 완전히 틀린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전문가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독일 무기를 제치고 선택받은 이유. 천국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정보들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거든요. 기자가 직접 한국을 취재해서 쓴 기사였는데 한국의 실제 모습과 워싱턴의 인식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1990년대의 한국을 상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은 이미 독자적 강국으로 성장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5년 전 보고서가 다시 소환된 거였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말했거든요. 윌슨 박사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전국에 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비판적인 맥락에서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다른 전문가들이 제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학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말했어요. 윌슨 박사의 분석은 데이터에만 의존했을 뿐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의 역동성을 과소평가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22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편하게 인사하지 않더군요. 어떤 동료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윌슨, 이번에는 완전히 틀렸네. 한국을 너무 얕봤어.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도 제 입지가 애매해졌어요. 한국 관련 브리핑을 할 때마다 상급자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국방장관이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윌슨 박사, 당신의 2020년 분석이 정말 정확했던 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분석이 현실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에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 보고서를 쓸 때의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국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했죠. 한국은 절대 미국에 맞설 수 없다고 확신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당당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제 분석에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데이터는 분명 정확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20대 시절 한국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는데 그들의 의지와 열정을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그런 자책감에 빠져있던 제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놓쳤던 신호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동료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윌슨,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어. 한국의 R&D 투자 증가율을 보니까 지난 5년간 연평균 25%씩 늘어났더라고.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야. 제가 급하게 그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GDP 대비 4.8%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이 방산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쳤을까요? 5년 전 보고서를 쓸 때 R&D 투자는 단순히 경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 정도로만 해석했었거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더 놀라운 발견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다시 분석해보니 지난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에는 17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8위 수준이었어요. K9 자주포만 해도
폴란드에 672대, 노르웨이에 24대, 에스토니아에 12대가 수출되었더군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는데 저는 그냥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천국 미사일의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제치고 천궁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치부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순수하게 성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격 성공률이 97%라는 데이터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인재 영입 현황도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던 한국계 과학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전문가, MIT의 AI 연구원, 보잉의 항공 엔지니어들까지 줄줄이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두뇌 유출 현상을 저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 정도로만 봤었는데 지금 보니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었던 거죠. 한국 정부가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과 함께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방산 관련 분야의 인재들에게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산업 간 융합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자동차, IT 기술이 방산 분야로 집중되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이 잠수함 건조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현대차의 엔진 기술이 전차 개발에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너지 효과는 정말 강력했어요. 각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 놓쳤던 부분은 한국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였어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감사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문화적 자신감을 얻은 이들이 이제는 군사적, 경제적 자립에도 같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도 당당한 강국이 되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할 때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놓친 기술적 신호들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의 실제 성능이 공개 자료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거든요. 현무 6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2,500km가 넘는다는 정보가 있었고 천궁 3의 요격 성공률은 공식 발표보다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제 5년 전 분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공개된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분석했는데 정작 중요한 변화들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300억 달러 요구도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결론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가장 후회한 건 현장을 무시했다는 점이었어요. 20대 시절 한국에서 직접 본 그 열정과 의지를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했던 거죠. 데이터와 그래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를 읽어내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 자책감과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매튜 장군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거였거든요. 퇴역한 지 5년이 된 그는 현재 방산업체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 요즘 한국 문제로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장군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제가 모든 걸 잘못 분석한 건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니 매튜 장군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윌슨 박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너무 모른다. 워싱턴에서 보고서만 보고 분석하는 것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매튜 장군의 말투에서 뭔가 중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간절하게 물어보니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보여준 발전상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방산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매튜 장군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천궁 3방공 미사일, LSAM 장거리 방공 시스템, 현무 6탄도 미사일, 이런 무기들의 실제 성능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보고서로만 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하니 매튜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들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파악한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군님이 직접 보신 한국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매튜 장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현무 6의 실제 정밀도는 CP 1m 이내입니다. 천궁 3의 요격 성공률은 98% 이상이고요. LSAM은 45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성능이면 우리 시스템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나다고 봐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300억 달러를 요구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예요. 매튜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차세대 무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무기들 말씀이신가요? 제가 질문하자 매튜 장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방어 시스템,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몇 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거대한 진실의 일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매튜 장군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윌슨, 당신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그들의 시설을 직접 보고 기술자들과 대화하고 실제 무기 시스템을 견학해보세요. 그러면 왜 한국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매튜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셔야겠지만요. 그의 제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하게 물어보니 매튜 장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매튜 장군의 도움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2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매튜 장군의 도움으로 한국 출장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일정이 잡혔어요. 학술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의 한화시스템, 그리고 판교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MIT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학회에서 만났던 김유진 박사와 재회하게 된 거였어요. 당시 그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발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레이더 신호 처리에 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했는데 참석한 교수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10년 전 그 학회가 떠올랐습니다. 김유진 박사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 교수가 도전적인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실제 무기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텐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때 김유진 박사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적 난이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술을 구현해낼 겁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김유진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는데 그녀는 이제 연구소의 미사일 방어 연구 본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윌슨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10년 전 MIT에서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인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에서는 10년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김 박사님, 그때 발표하셨던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직접 보여드리죠. 천궁 3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실물 미사일을 직접 보니 그 정교함과 첨단성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감탄하며 물어보니 김유진 박사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100%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10년 전 제가 MIT에서 발표했던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격 성공률 98.7%, 동시 교전 능력 36개, 표적, 반응 시간 2.8초 이내.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수치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유진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힘은 연구원들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완벽한 요격 장면이었어요. 이런 성능이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니 김유진 박사의 답변이 더욱 놀라웠어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스스로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세대적 각오의 표현이었거든요. 10년 전 MIT에서 봤던 그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LSAM 시설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거리 450km, 고도 60km까지 요격 가능한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기술력의 결정체였어요. 이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니 김유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까지 감시 범위에 들어와요. 우리는 이제 수동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유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이미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의문을 표하니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공개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위협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해온 겁니다. 게다가 김유진 박사가 직접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오후에 예정된 천궁 3 시험 발사에 참관할 수 있게 해준 거였거든요.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입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몇몇 외국 바이어들도 보였거든요.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온 군 관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김유진 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험할 표적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모방한 것입니다. 속도는 마하 3.5, 고도는 25km에서 접근합니다. 천궁 3 시스템이 이를 요격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거든요. 정말 성공할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김유진 박사의 자신감은 허풍이었다는 뜻일 텐데 0이 되는 순간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점이 보였거든요. 그와 동시에 천궁 3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교전 통제 시스템이 요격 미사일을 선택했어요. 발사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3초였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두 개의 점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 밝은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완벽한 요격이었습니다. 시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폴란드군 관계자가 김유진 박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어요. 노르웨이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겠습니다. 김유진 박사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덧붙인 한마디가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기술은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독립의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폐허에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거든요. 한 민족의 자립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저녁에 창원의 한화 시스템으로 이동했을 때도 비슷한 감동을 받았어요. 현무 6미사일 생산 라인을 보니 완전 자동화된 최첨단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정밀도였어요. CP 0.8m라는 수치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정밀도면 2000k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어용으로만 개발했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목표든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의 말에서도 김유진 박사와 같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말이죠. 해외 수출 현황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의 672대, 노르웨이의 24대, 에스토니아의 12대의 K9 자주포가 수출되었고 현무6도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연구원이 명쾌하게 답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월등히 뛰어나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제한을 두지 않아요.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미국 방산업계의 오만함이었어요. 우리는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고객 중심의 사고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유진 박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10년 전 MIT에서의 기억을 나누면서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윌슨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 그 학회에서 서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었나요? 제가 물어보니 그녀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발표가 끝나고 몇몇 미국 교수들이 한국 학생이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서운함이 오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심받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김유진 박사가 저를 판교의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로 안내해 주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상무가 캠퍼스를 안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미국 IT 기업들의 80% 이상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모든 회사들이 삼성 반도체 없이는 정상 가동이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상무님의 답변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실제 생산 라인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 최첨단 반도체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만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나요? 제가 부끄럽게 물어보니 상무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인텔이 7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3년 이상 벌어져 있어요. 김유진 박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당신들은 우리가 의존하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도 우리에게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이건 상호 의존 관계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문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이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 없이는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경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 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포스코 방문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건설업의 30% 이상이 우리 특수강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고층 빌딩과 교량 건설에는 필수적이죠. 포스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끔찍했어요. 만약 한국이 철강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인프라 건설이 마비될 수 있었거든요. 김유진 박사와 함께 점심을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0억 달러라는 금액도 사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었다고 봐야죠. 어떤 근거로 그런 계산이 나온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녀가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70년간 한국에서 얻은 전략적 이익, 중국 견제 효과, 방산 수출 이익, 기술력 확보 등을 모두 계산하면 500억 달러는 넘는다고 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계산된 것 같았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냉철한 경제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불을 거부하면 정말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김유진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실드 허브도 완성되었고 독자적 방어 능력도 확보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놨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블러핑이나 협상 전술이 아니었던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김유진 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하고 보냈어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지난 사흘간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김유진 박사가 보여준 천궁3의 완벽한 요격 장면, 현무육의 경이로운 정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본 확고한 자신감. 이 모든 게 진짜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운명적인 결심을 내렸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진실을 워싱턴에 보고하기로 한 거예요. 5년 전 제가 쓴 그 잘못된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분석을 작성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순간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롯데타워를 비롯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거든요. 이런 도시를 가진 나라가 약소국일 리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대등한 전략 파트너, 새로운 관점에서 본 한미관계. 첫 문장부터 과거의 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다.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300억 달러 요구는 70년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정당한 정산이다. 김유진 박사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인용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심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이런 말 속에 한국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천궁3, LSAM, 현무육에 대한 실제 성능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에만 의존했던 기존 평가가
얼마나 부정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특히 김유진 박사가 직접 보여준 시험 발사의 완벽함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98.7%의 요격 성공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썼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특수강제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한국의 대안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는 김유진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설명했어요. 미국이 계속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결론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300억 달러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70년간 한국으로부터 얻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금액이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고백을 덧붙였어요. 필자는 5년 전 한국의 독자적 생존 불가능성을 단언했다. 하지만 김유진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연구자들이 보여준 현실 앞에서 그 분석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를 지탱하는 강국이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김유진 박사의 당당한 눈빛, 완벽한 요격 시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는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 세대는 스스로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다던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전송한 보고서가 이미 고위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긴급회의가 소집된 상태였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들여서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 이 보고서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그의 표정에서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네,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합참의장이 질문했습니다. 천궁 3의 성능이 우리 패트리어트보다 정말 뛰어난가? 요격, 성공률, 반응시간, 동시 교전 능력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김유진 박사에게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했어요. 그런 확신에 찬 답변들이 이어지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제 담당 차관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특수 소재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김유진 박사를 만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 강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CIA 국장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대안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미 여러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국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김유진 박사와의 대화에서 얻은 결론을 말했어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00억 달러도 70년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합리적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제 보고서가 대통령까지 보고되었고 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무부에서 한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 발표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언론들도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책을 180도 전환했다. 윌슨 박사의 보고서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고
방산업체들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제 보고서 이후 며칠 만에 워싱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동료들도 제게 와서 말했어요. 윌슨,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군요. 그 순간 저는 22년 분석관 생활 중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밝혀낸 기쁨과 함께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거든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제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윌슨 박사,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김유진 박사가 보여준 천궁3의 실제 성능, 현무 6의 정밀도, LSAM의 사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자 의원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무기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도움 없이도 방어가 가능하겠군요.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설명에서는 더욱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 IT 산업의 80%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한다고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답하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후배 분석관들을 지도할 때예요. 편견을 버려라. 겸손하게 배워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항상 강조하죠.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은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요? 후배들이 물어보면 김유진 박사와의 만남을 이야기해줘요. 나는 5년 전 틀렸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김유진 박사를 만난 순간 진실을 보았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현재 저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외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어요. 매월 김유진 박사를 비롯한 한국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 변화도 상당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김유진 박사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 제 책상 위에는 김유진 박사가 선물해준 한국 전통 문진이 놓여 있습니다. 겸손과 성실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어요. 매일 아침 그 문진을 보며 다짐해요.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고 말이죠.